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니 날씨 얘기부터 할까 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다들 꼭 여미고 다니시나요? 저는 다행히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40대 초반에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동네 카페라 수입이 많지는 않은지라 코인 세탁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늘 회사에서 벗어나 카페든 무엇이든 제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기에 지금의 생활에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없을 땐 좀 무료하고 심심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늘 생생한 목소리로 사연을 전해주시는 성우님들의 팬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책대 뗄지 모르는 제 이야기를 보내볼까 하여 카페 구석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이혼을 하고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악몽 같은 30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굳이 글로 풀어내는 이유는 이제 제 마음도 정리가 되었겠다.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예요. 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봅니다. 그런 부족한 글솜씨지만 인생 선배님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0대 초반,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호칭해야 할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 근방에 작은 일본식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였고, 저는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저희 회사 회식을 그곳에서 많이 하여 왕래하다 보니 감정이 싹트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작은 전 시부모님이었고요. 호칭은 편하게 남편 시부모님이라고 칭할게요. 시부모님은 딱히 잘날 거 없는 자신의 장남아들, 즉 저희 남편을 무척이나 편애했답니다. 저는 왜 어른들이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은 딱히 큰오빠를 편애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이 아들이란 이유로 그리고 장남이란 이유로 집안의 기둥이라 칭하시며 이뻐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뿐 아니라 상견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저희 부모님을 견제하셔서 분위기가 무척이나 이상해졌죠. 요즘은 뭐 딸이 아들만 하다. 정작 비행기 태워주는 건 아들이 아니고 딸이다. 그런 말들이 많던데 저는 다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역시 아들이 최고지. 딸은 시집 보내고 나면 출간 외인이거든. 사부인도 동의하시죠? 우리는 어릴 때 다 그런 말 듣고 자랐잖아요. 네? 글쎄요. 저희는 딸을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당황스럽다고 하셨겠어요. 이때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지독하셨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지 않고 상견대장을 나오시면서 굳이 한마디를 더 보태시더군요. 너희 어머님, 아니 안싸도는 생각이 참 독특하신 분이더구나. 우리 집안에서 돈도 더 보태가는 결혼인데 말이야. 그렇다고 뭐 너희 집안을 깎아내리거나 하려는 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야. 또 쪼르르 가서 네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치지 말고. 시댁은 여유가 좀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받고 신혼집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무척 기분이 상해 그날 집에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차마 부모님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겸연쩍더라고요. 당시엔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혼자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모님을 차로 바래다 드리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 얼굴을 못 들었죠. 남편은 죄송하다는 말까지 덧붙였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날의 일을 넘어갔던 건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짚고 넘어간 게 그나마 제 마음을 풀어지게 해줬죠. 그 이후로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어떤 언질을 따로 한 건지 외려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의 간섭이 별로 없으셨답니다.
내심 혹시나 반찬 핑계로 신혼집에 들락거리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 중 몇은 시부모님과의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한 애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기야, 미안해. 내가 우리 부모님 입은 잘 단속시킬 테니까 앞으로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일에만 전념해. 요즘 회사 일도 많다며. 매일 야근해서 속상한데 우리 부모님까지 얹고 싶지 않다. 고마워, 여보. 여보밖에 없다. 너무 든든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그저 무조건 내 편인 너무나 좋은 남자였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의 중재가 큰 힘을 발휘했고 덕분에 명절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긴 했지만 이게 어떻다 저떻다 잔소리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시어머니 표정이 어떻든 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아 음식 만드는 것과 같은 할 도리만 하다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었어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집안에서도 명품만 고집하며 입고 계신다던가 제가 브랜드 이름을 모르면 대놓고 무시한다던가 하는 일들이요. 아, 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브랜드 이름 안다고 꼭 유식하거나 한 건 편견이잖아요. 그쵸? 외려 제 쪽에서 이렇게 받아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부모님 쪽이 안정되니 남편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집착하는 행동이었어요. 다름 아닌 저에게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면 전화가 왔고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데리러 왔습니다. 주말에 약속이라도 있으면 매 시간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말해줘야 했고요. 저희가 당시 결혼 1년 차였으니 처음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연애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에게는 상처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과거 아주 사랑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양다리가 아닌 삼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걸 남편에게 떡하니 걸려버린 것이요. 나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내리 술만 마시고 살았어. 남편에게 상처를 준 그 여자는 삼다리를 걸치며 일종의 선물도 곧잘 요구하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치품에 속하는 것들을 전부 월급을 털어 마련해야 했고요. 그랬으니 충격이 컸다고 해요. 그 이후로 몇 년간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배신감에 부글부글 속만 끓였다고 합니다. 정신과까지 다니며 약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힘들어하며 지내다 저를 만나서 그 상처를 치유했다고요. 난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고마워. 자기가 날 떠나지 않고 이렇게 결혼까지 해줘서. 세상에 이렇게 참하고 이쁜 여자가 내 아내라니. 가끔은 내가 로또에 맞은 놈이란 생각이 든다니까. 남편은 말을 이쁘게 잘했습니다. 그건 제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남편을 향해 저를 향해 너는 결혼 참 잘했다. 나도 소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움을 티내곤 했어요. 저도 물론 그건 인정하는 바였어요. 남편처럼 한눈 팔지 않고 저에게만 온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드물긴 할 테니까요. 다만 가끔은 그 애정이 과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가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과 약속했던 12시를 넘겨버린 겁니다. 큰 프로젝트를 끝낸 직후라 다들 할 말도 많고 스트레스도 풀고 싶어 했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 꺼져 남편의 전화를 확인하지 못하고 노는 사이 갑자기 여사원이 문 쪽을 바라보며 외치더라고요. 어머, 저거 소희 씨 남편 아니야? 어머,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남편의 얼굴은 이미 무섭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제가 놀라웠던 것은 전 중간에 장소를 이동하는 차에 핸드폰이 꺼져 남편에게 어디서 회식한다고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와서는 저에게 왜 전화기를 꺼놓았냐고 하더군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죠. 직원들도 남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남편은 집으로 가는 내내 입을 꾹 다물며 화낸 걸 잔뜩 티내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더군요. 그중엔 제가 키우던 화분도 있었습니다. 화분에 흙이 와르르 쏟아지자 저도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물건을 던지면 어떡해? 너 나 무시하냐? 나랑 약속한 건 싹 다 잊어버렸어? 술 마시고 쳐노느라? 점점 남편의 막말이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름과 동시에 마음속에선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왔죠. 제 앞에 있는 남편의 얼굴이 야차처럼 무척 무서웠거든요. 내 말이 엿같지? 지금 너나 무시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을 무시해? 그게 아니고 핸드폰이 꺼지는 바람에 연락 못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걸 내가 믿으라고? 너 옆에 앉아있던 남직원 걔랑 뭐 있냐? 걔랑 노느라 정신이라도 팔렸어? 전 제 옆에 남자 직원이 앉아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자리를 서로 바꿔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그 짧은 순간 남자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곧바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연애 시절 이미 이런 문제로 여러 번 싸운 적이 있었기에 조금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의처증 걸린 사람이나 할 법한 행동이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번 기회에 할 말을 다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사랑해주는 것도 알겠고 고마워. 근데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물건 집어던지면서 몰아붙이는 거 너무 무서워. 내가 당신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건데 당신이 정작 날 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손발이 다 떨려. 후들후들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다고. 당신 이런 모습 너무 낯설어. 이러면 나 당신과 살 수가 없어. 의처증 걸린 사람 같다고. 저도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았던 건지 한번 말문이 트이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더군요. 남편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다 제가 마지막 의처증 환자와는 살 수 없다는 말을 질러버리자 순간 열받았는지 그만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는데요. 하필 제가 쓰러진 쪽이 화분 조각이 있는 곳이라 손에 상처가 나 피가 뚝뚝 흘러버렸죠. 어떻게 당신 지금 나를 친 거야? 남편도 그걸 보고 자기도 아차했는지 뭐라 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외투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정작 자신이 집어던진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요. 저는 남편이 던진 화분에 흙을 쓸어 담으며 저도 모르게 자꾸 흘러나오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속상함, 서러움, 무서움, 이 모든 감정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심했어. 내가 상처가 커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사람에게 한번 배신당하니까 자꾸 못 믿게 되고 의심하게 돼. 미안해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나도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미안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다시는 물건 던지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건 던지는 일? 날 친 건 왜 없던 걸로 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그것부터 사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천둥처럼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저희 큰오빠였어요. 어떻게 왔나 했더니 여동생한테 오빠가 자초지종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오빠는 곧바로 남편의 멱살부터 잡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너 내 동생한테 물건을 던져? 어디 귀한 내 동생한테? 이 자식이 이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네. 야, 너 병원에 처박아줘야 정신 차릴 거야? 큰오빠의 기세에 남편이 기가 확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동생한테 다 들었어. 어디 감히 할 짓이 없어서 물건 던지는 지랄을 떨긴. 여기서 잠깐 저희 큰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참고로 남편이 무서워할 만했습니다. 오빠는 현재 검사직에 있었고 성질이 워낙 불같은 사람이라
연애할 적에도 오빠의 성격을 남편이 넌지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큰오빠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랬죠. 큰오빠가 그렇게 소리를 확 지르자 남편은 설설 기며 제 쪽을 보더라고요. 아,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아무래도 와이프한테 용서를 빌고 있는 중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어? 만사 열일 다 제쳐두고 달려온 큰오빠는 남편을 하루 종일 내내 쥐잡듯 잡은 후에야 풀어주었는데요. 남편은 큰오빠가 정말이지 무서웠는지 가고 나서도 한참을 절대 안 그럴게. 너한테 손댄 일 같은 거 절대 없을 거야. 하며 손발을 덜덜 떨더군요.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며칠 내내 저는 일부러 말도 하지 않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대면대면 지냈는데요. 남편은 쥐직은 듯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비는 이 사람의 마음이 더 눈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사람도 분명 그러고 싶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완벽할 수 없잖아 하며 상황을 합리화해 버렸어요. 당신 하는 말 나 녹음해뒀어. 당신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거나 집착하면 나 바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알겠어. 아무쪼록 얼결에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남편은 한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착도 하지 않고 모든 제 의견부터 존중하려고 들었죠. 제가 친구들과 늦게 들어와도 평소 때와는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놀다 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속으로 다행이란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용서해주길 잘했어. 다음부턴 안 그러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한테도 이렇게 말했죠. 오빠, 이 사람 요즘 많이 변했어. 나한테 이제 집착 같은 거 안 해.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사람 잘 안 바뀌니까 잘 지켜봐. 오빠의 조언도 잘 새겨드리려 했지만 남편과 사이가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집착이 심하긴 했나 봐. 버리고 나니 오히려 편해. 내가 당신 의심하고 괴롭게 해서 미안해. 너무 내가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당신이 알았으면 됐어. 당신 변한 게 너무 기뻐. 오히려 연애 시절 때보다 더 좋았다고 느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러다 나중에 저희 오빠에 대해 남편이 슬그머니 물어봐 오더라고요. 근데 형님 성격이 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원래 그러셨지? 아, 우리 오빠? 오빠에 대해 말해줄까? 참고로 저희 오빠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이 투철한 성격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있잖아요. 저희 오빠가 딱 그런 성격이었답니다. 오빠에 관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빠 반에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엄마가 학교로 달라가셨다 허망한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글쎄 네 오빠가 그 왕따 당하는 애를 구해주겠답시고 학교에서 담배 피고 그 노는 무리들이랑 싸웠다지 뭐니. 그것도 10대 1로 싸웠댄다. 지금 네 오빠도 병원에 있고 걔네들도 다 병원에 있댄다. 아니 우리 큰아들이 그런 성격이었을 줄이야.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으니까 너는 동생이랑 집 잘 지키고 있어. 알겠지? 낯선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말고. 어린 저는 당시에도 그 사건이 꽤 충격적이었던지 오래오래 기억이 남아 곱씹고는 했습니다. 큰오빠는 자기 가족, 식구를 보호하는데도 열성이었답니다. 아직도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저나 여동생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그 상대가 어른이든 간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 간에 큰오빠는 따져서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린 제게 거스름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슈퍼 아저씨에게도 그랬고 낡은 옷을 입고 있다고 놀리는 남자애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줬죠. 다음 날 그 남자아이는 미안하다고 두 손 두 발 모아 싹싹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 큰오빠는 저나 여동생에게 늘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이 에피소드를 말해주며 그러니 오빠에게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나름의 위협성 발언이었습니다. 남편은 잔뜩 쫄았는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미 전에 저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으니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였습니다. 형님 무서워서라도 당신한텐 정말 잘해야겠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잘해야겠지만. 그래, 그럼. 당연하지. 당신 못하면 나 오빠한테 이를 거야. 장난식의 말에도 남편은 기가 죽었습니다. 오빠의 그 소름 끼치는 호랑이 같은 눈빛이 생각난다면서요. 왜냐하면 명절날 모일 때마다 오빠가 남편의 귀를 팍 죽여놓고 갔거든요. 일부러 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처가살이의 매운맛을 보여주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극존칭을 쓰며 납작 엎드렸어요. 근데 저와 남편의 사이가 조금씩 좋았을 때 다른 방면으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이 무렵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압박이 특히 심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그래야 아이 씨도 들어선다며 압박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를 불러대어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게 힘들어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찰나였는데 말이죠. 예, 니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이가 안 들어서냐? 너 몸 건강한 거 맞지? 산부인과 가서 검진해봤다며. 설마 거짓부렁이 늘어놓는 거 아니냐? 어머님, 검진해봤고 저나 이이나 몸에 문제는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고 조금. 때가 아니긴. 그건 네가 판단할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할 거야. 너희 이러다 영원히 아이 못 낳고 늙어 죽으면 어쩔래? 우리 아들 손자 못 안겨주고 죽으면 어쩔 거냔 말이야.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 너 저번에 내가 먹으라고 했던 한약 먹고 있는 거 맞냐? 에휴, 우리 아들은 건강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도대체 왜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냐? 아이고 답답해 돌아가시겠네. 엄마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도 저도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있으면 성질을 죽였지만 얄밉게도 저만 있을 땐 더욱 노기에 차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 동생 이야기까지 거들더라고요. 제 동생이 아이를 안 낳고 살고 있었어요. 동생 부부는 아이를 못 가진 게 아니고 안 가지기로 합의를 한 것이었어요. 사실 요즘엔 아이 안 낳고도 사는 부부들 많잖아요. 제 동생도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을 놓고 지적질을 하시더라고요. 이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받아치고 말았답니다. 툭하면 며느리에게 너너 하는 것도 모자라 동생까지 싸잡아 욕을 해대시니 인간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 생각엔 니네 집안 핏줄이 문제인 것 같다. 네 동생도 애 못 가지는 몸인데 너라고 뭐 건강하겠니? 내가 애초에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잘못이다. 우리 집안 재력 정도면 나이 어리고 탱탱한 애 며느리로 맞이했어야 하는데 아휴 가방끈도 짧고 나이만 많은 너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게 내 팍복한 팔자겠지. 아이고 두야.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품고 계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그리고 아이 못 가진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저만 붙잡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검사 결과 명확히 말씀드렸고 기다려야 할 일인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니 어머님 얼굴 대하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제 동생은요. 아이 안 낳기로 한 거예요. 못 낳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또 거짓부렁이네 이게. 안 낳는 거나 못 낳는 거나. 예, 누가 애를 안 낳으려 하니? 안 가져지는 걸 안 갖는다고 말한 거겠지.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선 좀 넘지 마시라고요. 며느리 대접은 안 바래도 인간 대접은 해주셔야죠. 이때 제 비명 같은 외침에 시어머니도 놀라 저를 보다가 선뜻 말을 잇지 못하셨는데요. 아마 거의 제가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모르게 화난 표정이 그대로 나와버렸는데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는 이 상황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울면서 시댁을 나와 집으로 갔죠. 친정 식구에게 전화해 제가 당한 일을 토해냈고요. 그러자 저희 친정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오빠가 가장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요. 아니, 애 못 낳는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야, 너 당장 이혼해. 아님 시댁이랑 연애 끊던지. 안 끊으면 내가 나설 줄 알아. 네 서방이란 놈도 그 지경이더니 이젠 시부모까지.
오빠는 상당히 분노해서 남편에게까지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빠에게 한 번 대인 적이 있었던지라 무서웠는지 재빨리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가서 다시는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도 말했죠. 근데 시어머니의 조급함은 상상 이상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안달이 나셨는지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난리통을 부리셨습니다. 내가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니? 아들, 넌 찰난 우리 집안 장남이야. 재력가 집안에 좋은 씨 가지고 있는데 그 씨를 가진 손자도 못 보고 죽으라고? 난 그렇게 못한다. 너도 어디 남편 뒤에서 여우같이 굴려고 하고 있어? 곰 같은 년이 여우같이 굴어봤자 그게 먹히기라도 할 것 같든? 아, 당신도 한마디 해봐요. 당신이 안 나서니까 며느리 버릇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 세아가. 네가 노력은 해야 된다. 앞으로보다 더. 물론 네 시애미가 조금 예민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없어. 부부는 애를 낳고 살아야 오래 잘 사는 거야. 시아버지까지 가세하자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시아버진 그래도 저에게 약간은 다정하게 굴어주시고 살갑게 해주셨는데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정말 꼭 이래서야 속이 시원하세요? 저도 아이 못 가지는 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여요. 이미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다고요. 자꾸 어머님, 아버님이 닥달하시면 저도 편하게 시댁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말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다들 무슨 콧물 보듯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항변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날 남편에게도 단단히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남편이 시어머니 역정에 더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제가 화살바지가 되든 말든 가네요. 남편에게도 서운해서 집에 가서 한마디 했는데 남편은 딴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 엄마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엄마 성격이 장난 아닌 건 당신도 알잖아. 그냥 노인네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그게 속 편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속상해. 아이 못 가지는 거. 이때 저는 남편의 말에 참 황당했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그 문제를 저에게만 돌리려고 하는 거에 화가 난 건데 남편은 전혀 그 심정을 헤아려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자기도 속상하다느니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었죠. 그런 남편 모습이 얼마나 아이 같고 믿음직스럽지 못한지 단단히 실망한 나머지 그날 이후론 전 남편과 각방을 쓰며 말도 잘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엄마가 해주신 조언이 큰 힘을 불어넣어 줬어요. 소희야,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거기다 사돈이 아빠까지 하는데. 엄마도 들으면 너무 속상해. 근데 시어머니란 양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싸붙이시는 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그냥 너도 마음 편하게 살아. 그게 제일이야. 엄만 엄마 딸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엄마의 눈물겨운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이직하게 되며 아이 문제에서 일로 신경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아이는 들어설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죠. 다만 이때 제가 회사를 이직하고 나서 초반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조금 더 큰 회사로 옮겨온 건데 시스템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회사 내 정치질도 심해 마음고생도 있었죠. 가뜩이나 아이도 안 들어서는 마당에 어쩐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느낌이라 몇 번씩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저희 팀 팀장님이 계셨어요. 팀장님은 40대 초반에 미혼이셨는데 굉장히 젠틀하고 사람도 좋았어요. 팀원들을 살뜰히 챙겨주시고 저를 위해 업무적인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셨죠. 저는 그런 팀장님이 감사해 커피도 몇 번 사드리며 감사의 표시를 했고요.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일적으로 실수가 많은데 늘 눈 감아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실수 잘 메꿔볼게요. 아니에요. 소희 씨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요. 팀장님 말은 언제나 힘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딱히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친구와 통화하는 걸 남편이 우연히 듣고 저희 팀 팀장님이 미혼 남성이라는 것, 저를 잘 챙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야근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뭐? 또 야근이야? 아니 그 쥐꼬리만한 회사에서 무슨 야근을 그렇게 시켜대는 건데 월급이나 많이 주던가 당신 힘들게. 진짜 짜증나네. 한동안 저희 오빠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또 시작되었죠. 제 걱정을 하는 척 했지만 속은 빤했습니다. 제가 혹여나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도 날까봐 무서워하는 거였죠. 참, 나름 적지 않은 시간 붙어 살았는데도 저를 의심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충을 털어놓을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믿을 만한 저희 친정 여동생한테나 간간히 말하며 남편 얘기를 하곤 했죠. 아마 저희 큰오빠 여동생에게 전해 듣고 나서 그때부터 남편을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말 제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오빠가 그토록 뒤집어진 건 이것들이 모두 쌓여 폭발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전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에 성공해 인센티브도 받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길 바라는 눈치였지만요.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회사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야근을 많이 하던 시점부터는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꼭 회사 일 해야 되나? 우리 애 못 가지는 것도 그렇고 당신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안 좋은 영향 갈 수도 있잖아. 그만두는 게 낫겠어.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은? 당신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부족한 거 알잖아. 요즘 당신 가게 장사도 잘 안 돼서 알바생도 잘라야 하는 판국인데. 그건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그러니까 나 믿고 회사 그만둬. 그게 훨씬 우리한테 이득이라니까.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당신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회사 관둬.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내가 무슨 고집을 부린다고 해. 남편이 계속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낮이고 밤이고 하루에 12번씩 그 이야기를 해대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싸움도 너무 잦아지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쯤엔 아이를 바라는데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혹시 안 생기는 건가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결국 고민 끝에 어느 날 이 문제를 팀장님에게 말하며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말했는데 팀장님께서 무척 아쉬워하셨습니다. 소희 씨 같은 직원이 있어서 내가 늘 든든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소희 씨 입장 이해해요. 항상 내 옆에서 고생해주고 함께해줘서 고마웠어요. 네, 팀장님. 저도 많이 배려받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퇴사날 제게 장문의 카톡으로 수고했다는 내용을 전달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큰 사단의 단초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좋은 일과 최악의 일이 함께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결과를 확인해봤는데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드디어 성공했구나.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친정 식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돌리고 남편이 오면 깜짝 놀래켜줘야겠다는 심산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촛불까지 준비했어요. 원래라면 남편이 준비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저 나름대로 너무 기뻐서 소소하게라도 자축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남편을 맞이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기분을 전환시켜줘야겠다 싶어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더군요. 뭐? 임신? 너 임신했다고? 이런 씨. 남편은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휘어잡곤 바닥으로 쿵 소리나게 찧어버리더군요. 너무 놀라 전 정신없는 와중에 그만하라고 외쳤지만 남편은 아랑곳 않고 막말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새끼에 뵌 거지? 아니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할 수 있어? 나랑 부부관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애를 뱉냐고? 아빠 그만해 여보. 네 침장. 너 그 새끼가 이상형이라고 했잖아. 걔랑 붙어먹은 거잖아. 네가 사람이냐? 남편은 그러면서 제 배를 마구 발로 짓눌렀습니다. 막을 새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배만큼은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 남편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눈을 뜨니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엔 친정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빠만 자리에 없었죠. 제가 깨어난 걸 보자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의사 선생님을 부르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이미 제가 실려왔을 때부터 몸에 너무 상처가 많았고 의식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 몸을 확인했는데 정말이지 상처 투정이었습니다. 상처로 빼곡해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불현듯 아이 생각이 나 제가 엄마에게 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말씀을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시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게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요. 소중한 내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는 것을요. 내 뱃속에서 3개월을 더 산 아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떠나버리다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몇 번을 재차 물어야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부부관계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생긴 지 3개월이 넘었었고 남편과 냉전 전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끝내 믿지 않았고요. 나 네 핸드폰도 다 찾아봤어. 둘이 알콩달콩 문자 주고받으니 좋지? 회사 나온 것도 걔랑 연애하려고 나온 거지? 이 사악한 년. 너처럼 사람 뒤통수 치고 가족 말아먹는 년들이 있어서 나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난 거야.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몰랐지만 심지어 남편은 제 핸드폰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의처증을 가진 남편 때문에 저는 아이를 잃었고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우리 아이가 거짓말이라고 말해줘요, 제발. 저는 끔찍한 통증을 느끼며 며칠을 내리 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히 진정되자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아가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군요. 저조차도 무섭게 느껴질 욕구가 치솟는데 막상 방법을 몰라 막막하고 지옥이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몸이라도 던지고 싶을 정도로 지옥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 충격, 아이를 잃은 충격, 그 모든 것이 겹쳐져 무력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일 주스 하나를 덜렁거리며 제게 건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자들이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 걔가 다혈질이라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봐주고 참아줘라. 정말 이 한마디에 꼭지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말로 인해 사람이 미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겠더라고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이를 잃었어요. 이런 말을 병실까지 와서 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설마 제게 남편을 용서하고 선처하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말에 병실이 시끄러워진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시더군요. 어떻게 그 상황에 사람이 진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더 난리를 피우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집어던지더군요. 그러면서 이 돈 받고 넘어가 달라고 말하더군요.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 병실에까지 친히 납셨던 겁니다. 저는 봉투를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돈 봉투 받고 입 닥치라고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아줌마. 나 당신 아들 고소해서 사람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이게 입만 살아선? 너 지금 뭘 믿고 아줌마 하면 버릇없이? 너야말로 혼나볼래? 우리 집안 재력 그간 덕 봤으면 이 정도는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개집애가 남자한테 혼 좀 난 거 가지고 요란을 떨어? 실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무슨 시댁의 덕을 봤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설마 예전에 시계 받은 걸로 저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전에 시어머니가 결혼 초 저를 길들이기 위해 명품 시계라며 하나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깟 시계요? 언니 무슨 일이야? 복도까지 소리 나길래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 물을 뜨러 갔던 여동생과 저희 엄마가 다가왔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봉투를 보고선 이게 뭐냐고 묻는데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 식구들 얼굴은 차마 못 보겠는지 시아버지 손을 잡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저는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다 그만 울음이 차올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참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문득 오빠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빠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자식 탈탈 털어서 아주 반 죽여놓을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내 성격 알잖아. 끝을 볼 거다. 그 집안 다 몰락시켜버릴 거야. 몰락. 그 단어가 귓가에 딱 꽂혀 들어왔습니다. 오빠, 제발 그렇게 해줘. 순간 제 입에서도 그 말이 나가더라고요. 오빠는 전화를 끊고 나서 앞으로 제게 어떻게 할지 문자로 보내주더군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오빠는 우선 남편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수사를 동료 검사에게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남편에게 받았던 위협적인 문자들 같은 것들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증거야 차고 넘쳤죠. 오빠는 그야말로 남편을 아주 개박살 냈습니다. 이미 제가 의식을 잃을 만큼 많이 맞았기에 남편은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긴 했지만 오빠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애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식 절대 편하게 살게 안 냅둬. 지가 누굴 건드렸는진 보여줘야지. 오빠가 남편을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했지만 오빠의 힘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저희 시부모님이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저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그 사업체라는 것이 절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기꾼들을 너무 풀어줬네. 내가 진즉에 뒷조사라도 할 걸 그랬다. 무슨 말이야, 오빠? 사기꾼? 사기를 쳤다고? 알고 보니 시부모님 둘 다 무슨 이상한 회사를 꾸려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그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엄청난 사업가로 대단한 사람들로 둔갑시켜서 강의 값으로만 한 사람당 500만 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 사기 행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집도 아닌 집을 빌려서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이만큼 성공했다는 재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짝퉁을 명품으로 속여 입고 다니고 심지어 그것을 팔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시부모님이 제게 한 모든 말들이 얼마나 허영이고 거기에 또 속은 저는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음이 찾아왔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칼을 뽑은 이상 뭐라도 썰어야 하잖아요. 오빠는 그야말로 시부모님 회사를 탈탈 털었고 과거의 행적들까지 모로지 잡아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움 될 만한 것을 제공해줬어요. 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분명 뜯어냈을 게 뻔했거든요. 네,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그 남자 시계요. 역시나 오빠가 그 사람을 찾아내 말해보니 네, 어느 날 그 인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손에 찬 시계가 값져 보인다면서 시계 주면 자기가 좋은 투자 정보 있으면 주겠다고 물물 교환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뭐 결국은 속은 제가 바보지만 저는 혹해서 그러겠다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대단할 것도 없는 투자 정보였지만요. 제가 그러겠다고 응한 거니까 고소할 수도 없고 해서 내뒀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해서 겨우겨우 돈을 모은 어느 한 가정을 깨어내어 우스운 짓을 저지른 거죠. 수강생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 시부모님은 호의호식했고요. 검사 오빠의 활약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오빠는 시댁을 그렇게 초토화시켜버렸죠. 나중에 시부모님은 제발이지 그만두라고 저에게 싹싹 빌기까지 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시원한 말로 날려드렸네요. 선량한 사람들 깨어내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 하셨으니 이제는 그 벌 다 받으세요. 다행히 정의로운 검사님들이 이번엔 솜방망이 처벌 같은 건 할 생각 없으시답니다. 교도소는 제2의 학교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최대한 오래 반성하시고 계세요. 아가, 잠시만. 제발 부탁한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함부로 대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다오. 당신 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네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람을 죽을 만큼 패놓고 유산까지 시켜놓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역시 범죄 유전자는 못 속이나 봐요.
사기꾼 부모의 을처증 아들 둘 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으려드니까요. 죄송하지만 선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일에 선처가 있으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언론사 찾아가서 다 퍼뜨리고 다녀도 속이 편하지 않을 것 같으니 각오하고 있으세요. 그 후 시부모님과 남편은 교도소에 들어갔고 저는 이혼 절차를 마친 뒤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그 일을 두고 여러 번 미안했답니다. 오빠 생각엔 자신이 조치를 조금이라도 일찍 취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꾸 미안한가 봐요. 하지만 저는 말했죠. 결코 오빠 잘못이 아니고 나쁜 일을 저지른 건 그 사람들이니 우리끼리 미안해하지 말자고요. 저는 오빠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서 가족이 소중하단 말이 나오나 봐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지켜주었던 오빠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지켜주니 그 든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오빠는 제가 하루라도 행복하게 훌훌 털고 잘 살길 바랬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구해준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유산의 아픔은 컸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피해자로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길을 가고자 이혼 후 여행도 1년간 다녀오고 제 인생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뒤 지금에 이르게 되었어요. 참고로 카페를 차리는데도 오빠의 도움이 컸습니다. 우리 큰오빠와 새언니가 제가 장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거든요. 아가씨,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아가씨 믿고 있으니까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알겠죠? 그래, 소희. 너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오빠한테 말해. 오빠 성격 알지? 오빠는 카페에 진상이라도 오면 말하라며 주먹을 불끈 쥐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한 번씩 웃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지를 알게 된 요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글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제 사연을 들으시며 답답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보다 용기와 힘이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을 교훈 삼아 사람을 더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사연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하나하나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많이 먹고 그저 주책 떠는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가끔은 우울할 때도 있는데 사연 채널을 보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약간의 위로 혹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힘을 얻고는 해요. 제가 누군지 제 얼굴을 모르는 분들에게라면 허심탄회하게 지난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긴 탓이에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지 상상을 해보자면 덜컥 겁도 나지만 이왕 사연을 써보기로 했으니 가감없이 써보렵니다. 매끄러운 이야기가 될 거라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들어주세요. 저 그 정도로 잘 배운 사람 아니고 글을 쓰는데 타고난 재주도 없어요.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그 지극한 아들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우리 아들 타령을 어찌나 하시던지요. 그럼에도 저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그분의 며느리가 되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제 남편이 되면 바뀌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잘하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설마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시겠어?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요. 더했으면 더했지 정말 좋게 바뀌시진 않더라고요. 사람 천성이 아예 그러셨던 것인지 솔직히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서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치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꼭 먹는 밥상머리 앞에서 저한테 핀잔 주시고 서럽게 만드셨던 분이었어요. 예, 너는 나랑 둘이서 찬밥이나 먹자. 네?
아, 어머니, 저번에도 저는 찬밥 먹었던 것 같은데요. 아, 집에 찬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누가 먹으란 말이니? 안 먹고 갖다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이니? 혼자 먹으란 것도 아니고 나도 찬밥 먹는다는데 너는 애가 참 불만도 많아. 그쯤 되면 일부러 남겨두셨던 게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시댁에는 꼭 찬밥이 있었죠. 그 남은 찬밥은 무조건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너 생선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아, 그거는 그때 고등어가 많이 비렸어서 그랬던 것 뿐인데요. 고등어 잘 못 먹는데 조기는 왜 먹으려고 그래? 너는 거기 앞에 나물이나 먹어라.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집어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건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고요. 냉장고에 항시 들어가 있는 김치라든지 나물 반찬 같은 건 제 앞쪽에 두셨어요. 바로 한 겉절이나 맛있는 파김치 같은 건 또 저한테서 떨어뜨려 놓으셨고요. 그런 식탁의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제가 고기 쪽으로 젓가락을 뻗으려고 치면 저를 째려보시면서 꼭 그렇게 눈치를 주셨죠. 저도 고기 좋아하고 생선 먹을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가 얄밉게 느껴졌던 부분이 고기나 생선이 아니더라도 제가 맛있게 먹는 반찬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저한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제가 미역줄기 볶음을 유달리 잘 먹었는데 그걸 보시고는 슬쩍 옮기시더라고요. 식사 다 끝나고 가족들이 큰 상에 모두 둘러앉아서 과일 같은 후식 먹잖아요. 정리하는 거 다 마친 제가 거기에 끼어서 같이 먹으려고 치면 으이그 곧 죽어도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구만 그래.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래야 며느리로서의 미덕이지. 저한테 이런 망신을 주셨어요. 말씀만 들어보자면 저는 무슨 대단한 식탐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까짓 과일 한 조각 먹으려고 들었다가 왜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려고 하냐며 훈계를 들었습니다. 기분 더러워서라도 안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후식상 정리하는 것은 저의 몫으로 돌리셨고요.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니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종종 싸우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자기 엄마인 시어머니께 제발 그런 언행 좀 하지 마시라고 뭐라고 할 정도였네요. 그런데 웃긴 건요. 남편이 뭐라고 막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서러워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서러워하는 척만 하신 걸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꾹 누르고 되는 대로 참고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아주 지극하셨고 남편 또한 소문난 효자까진 아니더라도 효자 반열에 끼는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폭발하는 건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손질 닭이 세일을 엄청 많이 하길래 그걸로 찜닭을 맛있게 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부부 보고 저녁 먹으러 오라는 말씀이셨죠. 솔직히 갑작스럽게 그런 연락을 받으면 번거롭고 귀찮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뒤로 하고 그래도 준비하신 정성이 있을 테니까 남편 퇴근에 맞춰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예, 너는 나랑 찬밥이나 먹자. 너 찬밥 좋아하니까 괜찮지? 와, 그런데 저한테 대뜸 찬밥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새로 한 밥으로 먹고 싶다고 하니까 슬쩍 눈을 째리셨습니다. 찬밥이 찜닭 양념 국물하고 더 잘 어울리니까 그냥 먹으라네요. 너무 짜증났는데 보니까 정말로 찬밥 양이 꽤 되더라고요. 새로 한 밥은 넉넉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찬밥이랑 저는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닭다리도 아니고 닭갈비 부분을 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젓가락으로 제 젓가락을 탁 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남편 쪽이랑 가까이 있던 닭가슴살을 집으셔서는 냉큼 제 밥그릇에 쏙 올려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백이야. 살이 제일 많잖니? 기름기도 적어서 아주 건강에 좋지. 그러니까 너는 이거 가슴살이나 열심히 많이 먹어라. 가슴살 더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식탁 위에 조용함만 감돌았습니다. 가슴살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이상 닭다리라든지 부드러운 부위가 더 맛있고 인기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는 가슴살 부위만 먹으라뇨. 가뜩이나 새로 한 밥보다 밥도 부드럽지 않았는데요.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실실 웃으면서 그러시는 모습에 옆에서 남편도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를 꺼내던 찰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이 올려진 찬밥 공기, 제 숟가락, 젓가락 이거 챙겨 들고 일어났어요. 싱크대로 가서 그거 다 부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설마 밥을 버린 거야? 시어머니께서 막 호들갑을 떠셨는데 상대는커녕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서 가방 챙겨드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저게 아주 미쳤구만.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런 남편의 반응에 욱하신 것인지 시어머니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정말 화딱지가 나서 그대로 집을 나갈까 하다가 다시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똑바로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무슨 잔반 처리하는 마당 똥개인 줄 아세요? 와, 진짜 하다 이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몸에 좋은 닭가슴살 원 없이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닭가슴살 안 좋아해서요. 전혀 먹을 생각이 없거든요. 찬밥이랑 같이 맛있게 쳐 잡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니까 남편이 우선 진정부터 하라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진정? 무슨 진정이요? 짜증이 나버려서 그런 남편의 손길도 뿌리쳤습니다. 니네 엄마랑 살아. 왜 나랑 살아서 나한테 이런 꼴을 보이는 거야? 니네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으면서 그냥 살아. 생선 가시 발라주고 닭은 부드러운 살만 골라주는 그런 엄마랑 살면 편하고 좋을 거 아니야. 왜 나랑 살아? 그 순간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이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본 것은 맹세코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자기 아들한테 막말을 쏟아붓냐면서 시어머니께선 거의 뒤로 나자빠지신 수준이었고요. 저지르고 나니까 그때 정말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왠지 겁도 나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속은 후련했죠. 그게 바로 저란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댁하고 멀어진 계기였습니다. 남편한테는 살짝 사과를 하긴 했었어요. 어머니께 나쁜 소리 더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 배짱이 부족해서 당신한테 괜히 더 뭐라 하면서 화를 풀어버린 것 같네. 그건 정말 미안해.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사과라기보단 제 안에 담긴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의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말았다는 것에 대한 사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잘 못했다면서 미안해했어요.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마마보이처럼 시어머니 치마폭에 쌓인 채로 살아왔던 게 남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와서 살아왔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마수에서 벗어나거나 반하는 언행을 하는 게 힘들기도 했었을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께 그렇게 화를 내고 말았던 것은 비단 먹는 문제로만 저를 서운하게 만드시고 무안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에 놀러 갔다 오셔서 가족들의 소소한 선물을 다 사오실 때면 꼭 제 것만 빼먹으셨습니다. 귀신같이 딱 제 것만요.
지인분들하고 댁에서 모임 가지시기로 하면 저를 불러다가 일을 시켜 먹으셨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화장하고 옷 입으면 너는 아주 때깔이 환하고 밝은 게 좋아 보인다. 내 아들은 피골이 상접해서 얼굴이 쬐까칠하더만.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핀잔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제가 수수한 행색으로 있을 때면 암만 유부녀가 되었어도 여자는 여자인 것을 너는 꼬라지가 그게 다 뭐니? 내 아들이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가도 너는 아무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어이없는 내용의 잔소리를 하곤 하셨죠. 하나하나 적자면 진짜로 끝이 없어요. 세월이 지났음에도 바로 떠오르는 건수만 수십 가지가 넘을 정도예요. 그러시면서도 시어머니께선 참 특이하셨던 점이 제가 직장 다니는 걸 싫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소일거리나 받아서 처리하는 말단 사무원이었던 것을요. 아시죠? 그런 일은 돈도 얼마 못 받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니까요. 제가 가방끈도 짧고 있는 인맥도 전혀 없어서 그런 일이나마 감지덕지 다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서 이 점을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었죠. 적은 돈이나마 제가 경제활동을 하니까 당신이 양껏 저를 휘두르면서 조종하는 게 안 되셨던 거예요.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입맛대로 저를 굴리면서 실컷 구박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시어머니로부터 이런저런 서러운 일,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저는 노이로제가 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거든요. 둘 다 아들이었고요. 아들만 연이어서 둘 낳고 키우자니 그야말로 삭신이 쑤셨습니다. 연달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이때 제 경제활동 경력이 끊기게 되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네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예뻐할 줄만 알고 키우는 과정에는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의 손자들을 정말 예뻐하실 줄만 알았지, 당신의 시간과 체력과 애를 다하여 돌봐주시려는 마음은 일절 없으셨어요. 우리 손자 잘났다고 어화둥둥 하시다가도 애 기저귀 갈 때 되면 꼭 저를 부르고 찾으셨죠. 그랬던 분이셨으니 시댁과 멀어지는 것이 저는 아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둘 다 갓난아기 때부터 예민하고 잘 우는 애들이었어요. 소음에도 민감했고 낯선 곳에 가면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습니다. 둘 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늘 전쟁이었고 항상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요. 저희 애들을 봤던 분들 다 하나같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키우기 힘든 애들은 처음 본다고요. 이렇게 유별나게 구는 애기들도 세상에 다 있었냐고요. 정말 그 정도였어요. 어디를 마음 편하게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네요. 천만 다행이었던 점은 바로 옆집이 저희 애들보다 3살 위의 아이를 키우는 집이었던 점이에요. 그 집하고 제가 잘 지냈거든요. 그 집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급하게 이틀을 그 아이를 봐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외출할 일이 생기면 옆집에 저희 애들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이 없다시피 해요. 저희 친정집은 공중분해가 되었거든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늘 외로웠던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친정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라서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본 것이었죠. 그 당시에 옆집은 마치 저의 친정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쉼터 같은 곳이었네요. 저희 애들도 바로 옆집인데다가 집의 구조도 같다 보니까 낯설어하지 않아서 맡길 수 있었고요.
저는 찬밥과 닭가슴살 사건 이후로 시댁의 발길 끊었다가 명절이 돼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은 소고기로다가 국물 내서 떡국 끓이실 거라고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오셨거든요. 꼭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 떡국을 푸는 순서에 딱 양이 모자라게 되었던 걸까요? 다른 가족들 그릇에는 거의 넘칠 만큼 떡국이 가득했는데 일부러 제 것에는 부족하도록 그러셨던 거겠죠. 저는 양이 적어도 그냥 그대로 먹으려고 했건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몫의 그릇에다가 수돗물을 틀어서 부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아니, 이게 국물이 워낙 진해서, 이렇게 물만 추가해서 먹으면 양이 딱 맞게 되지. 봐라, 이러면 이제 됐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저는 그냥 한숨만 푹 내쉬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에는 용케 그 떡국을 싱크대에 안 부었네요. 남편한테도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시댁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 넋이 나간 채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물을 보이면서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저한테 빌었습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네요. 저희 애들 정말이지 둘 다 유별난 수준인데 엄마나 아빠 한쪽이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제 배에서 낳은 자식 새끼들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주변에서 병원 치료 같은 걸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예민하고 유별났던 저희 애들, 엄마인 제가 아니면 누가 키우나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제가 시댁 쪽하고 교류하고 부딪히는 일 없도록 중간에서 딱 자르겠다면서 약속을 해왔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연관된 이야기를 길게 적은 것은 제 가슴 속에 어떤 앙금 혹은 후회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댈 데 없는 여자가 뭣도 모르고 일찍 결혼해서 시댁한테 시달리면서 아들만 연년생으로 둘 낳고 그 아들 2명마저 유독 키우기 힘든 애들이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것만 같은데요.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을 맞이한 것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와 완전히 틀어지고 난 뒤에요. 남편이 혼자서 시댁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똑똑하게 기억하는 점은 제가 그날 남편한테 시댁에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요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굳이 왜 부른다고 또 쪼르르 가겠다고 그래. 저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던 늦은 밤중의 귀갓길,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어집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술을 마셨었더라고요. 많이 마신 건 아니었고 소주 반병에 맥주 1잔 정도는 되는 양이었다고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이거 사회적으로 참 시끄러운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옛날 그 당시에만 해도 경각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 누구누구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TV로 접해도 얼마 후에 보면 그 연예인이 멀쩡히 방송을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무지했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던 걸까요? 주량이 약한 편은 결코 아니었지만 남편은 그 즈음에 만성피로를 호소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피곤한 데다가 술이 들어갔고 시간은 야심한 밤중이었죠. 긴장이 완전히 풀려 있었나 봐요. 남편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행인을 치어버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놀란 남편이 차를 멈춰 세워서 쓰러진 행인을 확인했죠.
구급차를 부르고 나서 자책하던 남편이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빠르게 달려온 트럭이 와서 받았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려보자면 트럭 운전수는 그때 징역을 살았습니다. 정말 짧게요. 사람 목숨값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짧은 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치었던 행위는 거동이 불편해졌으며 끝내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행인의 가족분들이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제 뺨을 내리쳤던 그 순간은 죽는 그날까지도 안 잊혀질 것만 같아요. 남편 잃고 울고 있는 여자를 사정없이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입 꽉 다물고 묵묵하게 있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가래가 아닌데, 이렇게 떠날 내 자식이 아닌데.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죽음 앞에 정신이 나가실 듯 오열하셨으나 음주운전을 야기시켰던 시댁의 술상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을 안 꺼내셨습니다.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되려 너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은 지금 이렇게 가지 않았어. 전부 너를 만나서 다 이렇게 틀어진 거야. 저를 보시면서 이를 박박 가셨죠. 저같이 막 떼어먹고 근본 없는 것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두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돼서 미치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신이 빠진 웃음만 그저 그렇게 흘리고 있었네요.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 시댁에서는 저희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애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요.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제 유년 시절, 결혼 이후에는 시댁에 시달리면서 받아온 스트레스, 연년생 아들 2명을 낳고 육아하면서 겪은 고충들로 저는 사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애들을 키우게 둘 순 없다고 시댁에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없는 재산이나마 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런데 둘이잖니. 그것도 사내 놈으로만 둘.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우리 쪽에 줘야 맞는 거지. 표독스럽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지쳐 있었고 애들을 잃고 싶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여력 또한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애들을 시댁에 보냈습니다. 천방지축의 초등학생 남자애들을 시댁에서 잘 감당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했고 제가 제 배로 낳은 핏줄들을 이대로 영영 놓치게 되는 것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또한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와 인연을 끊길 원하였거든요. 내가 시댁의 끝까지 고분고분하게 군 며느리였다면 지금쯤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내가 어머니께 괜히 대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건 아닐까? 내가 그렇게 굴지만 않았어도 내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게 다 정말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닐까? 스스로에 대한 신뢰까지 놓아버린 저는 애들을 시댁으로 보낸 이후 반강제로 저희 4식구가 원래 살았던 집을 처분당한 이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기력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는 의미라는 것이 있는지 하는 고민만 하루에도 10번씩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새끼들, 아직 어린 내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로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 아이들한테 아빠에 이어서 엄마까지 잃게 할 셈이야? 정신 차리자 제발.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제 애들의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마음의 병도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는 병원을 가보았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호르몬 쪽 질환이 의심된다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하셨죠. 알고 보니까 제가 갑상선 쪽이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남들보다 수치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에 저는 그저 힘없는 웃음만 흘렸던 것 같아요. 최소 몇 년씩이나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기나 할까? 그런 의무란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래도 이왕 병원에서 처방받고 타온 약 복용을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나자 한결 기분이란 게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이 축 처지고 우울했던 것이었나 봐요. 갑상선 질환을 앓게 된 원인은 병원에서 규명해내지 못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준 바 있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로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약을 복용하면서 저는 자그마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소한 일이었지만 일상의 유일한 활력이었고 저 혼자 살자면 그 적은 돈으로도 부족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애들이 중학생 때 시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엔 시아버지께서도 편찮아지셨고요. 시댁 식구들이 득달같이 저한테 연락들을 해왔습니다. 애들을 데려가라고요. 못 키우겠으니까 책임 못 지니까 애들 둘 다 데려가 버리래요. 아직 어리디 어린 미성년자 자식들을 설마 못 본 척하는 건 아니리라 믿는다면서 저한테 압박들을 가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제가 거두기 싫다고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무조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들을 했으니까요. 제 자식들 당연히 제가 키울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들 보내면서 시댁에 드렸던 전 재산, 그건 어떻게 되었나요? 그나마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댁에 준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 시부모 둘 다 건강 이상으로 지금 난리도 아닌데 돈 이야기가 나오냐면서 한 푼이라도 이쪽으로 보태야 할 상황인데 어째서 역으로 돈 타령을 하냐면서 저한테 그렇게나 욕들을 해댔습니다. 상대해봤자 뭐라고 말이 통할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내 자식들 되찾고 그 지긋지긋한 시댁의 인간들과 깨끗하게 인연을 끊어버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가 큰애는 중3, 작은애는 중2였어요. 한창 사춘기의 절정기에 도달해 있었죠. 그리고 도대체 시댁에서 지난 몇 년을 어떻게들 보냈던 것인지 정말 성격들이 희한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고방식이 천지 차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할 만큼 확 변해 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통제하고 다뤄야지 이런 생각이 먹혔다면 이제는 어림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 애들을 처음에는 떠받들듯이 잘해주다가 애들이 점점 감당 안 될 만큼 짓궂고 사납게 변해가니까 정을 떼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손녀 아닌 손자라고 예전에 시어머니께서도 애들을 무척 예뻐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성정이 예민하니까 학을 떼셨던 전적이 이미 옛날에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데려온 애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갑작스럽게 저와 같이 살게 된 상황이며 학교는 전학 수순을 밟게 됐지 이런 것에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뜻대로 해본 게 하나도 없었어. 다 어른들 입맛대로 우리를 조종하잖아. 큰애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왔어요. 애들의 말 맞다나 어른들 사정으로 애들이 늘 피해를 보고 이리저리 휘둘린 것만 같아서요. 저는 애들을 무조건 포용하고 어르고 달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난 세월 속에서 못다 했던 최선을 다해서 애들한테 좋은 엄마 노릇을 하겠노라 다짐하였어요. 애들이 공부가 좀 뒤처지고 있었더군요. 다행이었는지 혹은 지금 생각하니 불행이었는지 둘 다 공부에 대한 욕심은 있었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라는 결과가 안 따라와 주는 것에 둘 다 답답해하고 있었죠. 성적이 전교권에서 노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사교육에 돈을 엄청 쓰고 있다면서 애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는 학원도 영어학원 하나였고 따로 공부하는 거라고는 EBS 보는 게 다라고. 그건 공짜잖아. 우리도 학원 다니고 싶고 과목별로 문제집 여러 권 가지고 싶어. 왜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야 돼? 큰애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사교육을 밀어붙여서 그 자식이 버거워하는 경우가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저희 집은 상황이 반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옆에서 작은 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타고난 머리도 구린데 환경은 더 구린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쌤이 그러는데 공부하는 머리도 부모한테서 유전을 받아서 타고나는 거래. 공부하는 머리가 부족한 애들은 그 부모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특히 엄마 쪽의 유전이 공부하는 머리의 유전이래. 작은 애가 또박또박 말을 하는 동안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대학도 안 나왔지?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간 거야?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대학을 못 간 거야? 저는 가정 환경도 나빴지만 공부에 흥미나 재능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랬던 저였기에 작은 애의 질문 앞에서 쥐구멍을 찾고만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그런 개념을 아득히 넘어선 어떤 수치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 혼자 살았던 작은 원룸에서 집부터 옮겨갔습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들 2명과 살기에는 말이 안 됐으니까요. 있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감행하여 투룸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큰 짐들은 거실에 두었고요. 제가 작은 방을 쓰고 애들이 큰 방을 썼어요. 저는 사무직 일을 아르바이트로 작게 하고 있었는데 벌리는 돈이 터무니없이 약수했습니다. 그때 정말 때마침 전에 친하게 지냈던 이웃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저희 집이랑 교류를 잘 하면서 지냈던 옆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친언니처럼 느껴졌었던 그분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어요. 그래.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요즘 뭐하고 지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아휴, 그게요, 언니. 저 사실은 돈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저 혼자 살면 모르겠는데 애들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네요. 곧 큰애는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또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생기겠죠? 넓게 보면 애들 대학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그 돈을 마련해놔야 하는데 솔직히 요즘 막막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곰곰하게 생각하는 눈치로 자기 아는 언니를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는데 어떻냐고 물어오는 거예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부탁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게 단란주점의 주방 일이었더라고요. 간단한 주방보조 일이었는데 인력 구하기가 정말 애매한 시간대라서 거기 사장님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일하시던 분이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급하게 간병을 하러 가느라 길게는 3달까지 자리를 비우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 구하기가 애매한 시간대인데다가 2달에서 3달만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니 구인 작업이 힘들었던 것이죠. 저는 오히려 장기전이 아니라서 할만하다 싶어서 그 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업무였지만 사무직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는 주방 보조 일을 하려니까 정말 초반에는 적응이 안 돼서 피곤함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저는 집안일도 다 도맡아서 하고 애들 밥도 차려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2달이 되었을 때 그쪽은 내가 보니까 음식 만드는 센스는 영 아닌데 사람 대하는 눈빛이 아주 매력적이야. 혹시 일자리가 필요한 거면 다음 달부터는 노래방 일 나가보는 거 어때요? 단란주점의 사장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요. 어? 그런 일이 어떤 일인데? 더럽게 놀고 창피한 그런 일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설명이나 들어봐요. 나름 규모가 있는 노래방 겸 주점인 업소였더라고요. 거기서 매니저로 계시는 분이 단란주점의 사장님께 일할 사람 어디 없냐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저를 연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돈이 궁했기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상담 끝에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노래방 도우미의 일로 알고 있었던 그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따로 불러주면 그 도우미가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 형식이었고요. 저는 그 사업장에서 방마다 주문한 음료수랑 과자 같은 걸 날라주면서 처음 온 손님들이 있으면 괜히 질문이나 하면서 이곳의 친근함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 고객들은 회식의 뒤풀이로 놀러온 회사원들이었고요. 간간히 카운터도 보고 청소도 하고 식재료 재고 정리도 하면서 그렇게 잡일을 다 도맡아 하였습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 밤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피로도가 계속해서 쌓여갔지만 그래도 돈이 벌리는 것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어림짐작으로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게 끝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는지 애들은 계절마다 옷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외투가 또 필요하다고? 저번에 사준 파카 있잖아. 그건 어떡하고? 아유, 엄마 좀. 그건 이미 유행 다 지났어. 요즘 누가 그딴 거 입고 다녀? 아직 멀쩡하고 튼튼한데 때도 전혀 안 탔던데? 쪽팔려서 학교에 못 입고 가. 그딴 거 입고 가면 나 왕따 당한다고. 엄마는 내가 왕따 당하면 좋겠어? 학교에서 도는 유행이 있는 것이었는지 큰 애고 작은 애고 둘 다 그렇게 때를 써댔습니다. 제가 낮과 밤으로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 엄마의 노고는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돈 한 푼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애들은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그놈의 나이키 운동화는 왜 빠르게 유행이 돌고 돌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또 사줘야 하는지. 운동화 한 켤레에 20만 원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사이에서 없으면 왕따 당한다는 겨울 겉옷들은 50만 원 돈이 우스운 금액들이었고요. 허리가 휘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애들 어디 가서 기죽고 다닐까봐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자 했습니다. 원하는 인터넷 강의가 있으면 다 끊어서 보게 해줬고요. 학교에서 하는 자습에 집중이 안 된다고 난리치길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독서실도 끊어주었습니다. 큰애는 고2 때부터 성적에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게 작은 애였는데 그런 자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았는지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나도 대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들만 해도 저는 애들이 서울 4년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괜찮을 것이라 여겼었는데 어느새 애들은 서울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두고 있더군요. 저는 철저히 애들에게 맞춰서 생활했어요. 남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싶어도 자식들이 안 따라줘서 못 그런다는데 공부에 의욕이 넘치고 서울대학교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식들을 둔 것은 분명한 저의 복이라고 여겼죠. 때로는 지겹고 신물나는 노래방 일이었고 낮에는 병든 닭처럼 퀭해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하였지만 제가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버텨왔던 것은 제 자식들이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엄마, 나 아침에 밥 종류는 먹기 싫다고. 안 넘어간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엄마는 알아쳐먹겠어. 고3이 된 큰애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고, 그 앞에서 저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상전 모시듯이 하였습니다. 그러게. 미안해. 엄마가 찌개거리 맛있는 게 있어서 밥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차려버렸네. 바나나랑 우유 갈아서 빵이랑 먹으면 되지? 엄마가 지금 바로 해줄게. 아, 됐어. 아, 짜증나. 엄마 때문에 오늘 하루 다 망쳤어. 안 먹고 그냥 갈 테니까 이건 엄마나 먹으면서 반성해. 짜증스럽게 말을 하고 학교를 가버리던 큰애. 그러면 남겨진 저는 내가 왜 또 등신같이 굴어서 내 새끼 아침을 굶고 학교를 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자책감에 잠겨들었습니다. 자식들만이 제가 가진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초점을 자식들에게 맞췄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었어요. 수능날은 물론 그 이후로도 저는 애들의 비위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을 했었네요. 놀랍게도 큰애는 정말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성적 나왔을 때 큰애는 그 성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재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재수학원을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기적과도 같이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서울대에 들어간 아들을 두다니 눈물겨운 일이었죠. 자기 형의 합격을 눈앞에서 본 작은애는 이를 악물고선 고3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애보다 더 높은 입결을 자랑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큰애는 입결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를 문 닫고서 간신히 들어갔었지만 작은애는 좀 더 여유롭게 합격을 했죠. 자식을 2명 다 서울대학교에 보내놓고 나니까 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보람되고 그랬습니다. 대학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그 모든 막대한 비용 당연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체력적으로 버거워져서 그제서야 노래방 일을 그만두었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가면서 자식들을 서울대에 보낸 악바리 엄마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만둘 때 성대하게 송별회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지난 세월 눈물겨운 희생을 해온 만큼 앞으로는 자식들 덕 보면서 그렇게 잘 살길 바랄게. 그곳에서 친하게 지냈던 1살 위의 언니가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저를 보내주는 모습에 저는 결국 눈물을 조금 보이고 말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극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작은애가 대학교의 마지막 학기를 등록했을 때였습니다. 큰애는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서 굳이 거기를 가기 위해 다른 곳들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향이 궁금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둘이 같이 월세방에서 자취하고 있었고요. 그 집은 당연히 제가 보증금을 대준 것이었습니다. 자꾸 연락들이 안 되길래 어느 날은 그냥 반찬 싸들고 애들 자취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비밀번호가 왜 자꾸 틀렸다고 나오지? 그 사이에 바꿨나? 문이 안 열려서 당황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웬 초면의 아저씨가 나오는 겁니다. 아줌마, 누구신데 남의 집 현관에 대고 자꾸 그래요? 안 그래도 어제 이삿짐 날라서 피곤해 죽겠건만. 네? 저기 혹시 이 집에 살던 사람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집주인도 아닌데. 당연히 이사 갔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왔죠.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놀라서 연락해봤지만 애들 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라고요. 그랬더니 몇 분 후에 큰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잖아. 엄마한테서 독립할게.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잘 살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디 납치라도 당해서 협박으로 문자를 쓴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성사된 통화에서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쪽팔린다고. 엄마는 노래방 도우미 하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인데 우리가 앞으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인생 2막 살 때 엄마가 우리한테 걸림돌밖에 더 되겠어? 이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도움 줄 것도 안 남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따져봤지만 저를 쳐내는 게 자기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그런 황당한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한다면 제발 더 관여하지 말고 찾지도 말래요. 하하, 그렇게 지난 세월 제 몸 갈아서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았던 존재들인데 정말 분노밖에 남지 않더군요. 아들들을 둔 엄마가 아니라 하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또한 자식 교육을 이렇게나 못 시켰구나 하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죠.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 비록 못 배운 사람이었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어서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았지만 끈기와 배짱은 있어서 이악 물고 일하면서 돈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바리 근성을 발휘해봤어요. 큰애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목표했던 기업에 취업했을 때 저는 그곳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은 세상에 둘도 없는 폐륜하라고요. 기업 윤리에 반하지 않는 인재인지 부디 재검토를 해달라고요.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역이 있었기에 증거로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들어갔던 기업, 큰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입사 취소 통보를 당했습니다. 작은애의 약점은 제가 미리 알고 있었죠. 오래도록 짝사랑하다가 힘들게 교제를 이뤄낸 여자친구요. 제가 그 아가씨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폐륜아인 거 알고서 만나냐고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작은애는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고 무척 집요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면 뭘 하나요? 취업 좀 해보려고 치면 제가 등장해서 폐륜하라고 고발을 했는걸요. 저는 기어이 큰애가 만나기 시작한 아가씨의 정보까지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폐륜하라고 조목조목 사실을 밝혔던 그 아가씨는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노래방 도우미 뛰던 사람이에요. 추잡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인데 그런 가정 환경을 둔 남자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는 대답이 없더군요. 큰애랑 작은애 둘 다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저의 행각을 무시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들을 해대더니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잊고 있었던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내 자식들 서울대 보내고 잘 키웠다고. 뜯어먹을 거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자식들한테 빌붙을 생각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애들 번호도 던져줬습니다. 인두껍을 쓴 천하의 뻔뻔이들이 시댁 사람들이었거든요. 득달같이들 애들한테 연락하면서 기생충처럼 붙어먹으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어렸을 때 잠깐 키워준 그걸 들먹이면서 당장 은혜 갚으라고 그때 키워줬던 비용 내놓으라면서 애들을 직접 찾아가서 소란도 피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자들이죠. 모르겠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평범하게 잘 사라지는 건지요. 제가 타고난 팔자 자체가 희한하게 박복인 것이려나요? 오늘따라 먼저 떠난 남편이 유독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한마디 이별의 말도 나누지 못한 채 떠났었으니까요. 지금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남편은 이 모든 사태를 보고 과연 저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요?